잘생기신 분 나오고 계시네. 음. 어쩜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실제로 나이가 몇 살이냐. 예. 어떻게 저렇게 젊을 수가 있냐. 음. 뭐 하냐, 얼굴에다가. 뭐 이거 솔직히 알려줄 수 있어요? 원래 타고나신 겁니까? 타고난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진짜? 타고났는데 지금 그 술을 많이 먹어갖고 안에 내장이 고장이 난 것 같아서 내일 정밀 검사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옥도 그렇게 열심히 갔다 오셨는데. 예. 얼굴이 세상에, 제가 정봉주 의원 나이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한 40대 중반? 그렇죠. 철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요즘 철도 많이 들었어요. 헬스 후유증으로 어깨 이제 그 수술 받으러 병원을 갔더니 아버님 그런데 좀 낯설더라고 나는. 아, 그쵸. 기분 예. 나쁘지. 기분은 안 나쁘는데 아들이 이제 24, 25이고 그러니까 24이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연한데 아들하고도 맨날 이제 형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아버님 그런데 근데 이번에 병원 가갖고 그 어깨가 고장 났고 하다가 피 검사하니까 진짜 심각해요 상황이. 아, 큰일 났네. 내일 정밀 검사 들어가는데 막 의사가 겁을 줘요. 암일지도 모른다고. 그냥 겉만 멀쩡하시구나. 겉만 멀쩡한 거 이게 포장지만 멀쩡하고 그 내일 진짜 9시 20분에 그 암 관련 정밀 조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암이면 어떡하지? 어이. 근데 오늘 또 다스비드 나가세요? 예. 밤에? 예. 이거 끝나고 바로 가시겠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요일 날 10시에 방출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예, 여기까지. 그럼요. 예. 뭐야, 땡은 뭐야?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나올 때마다 이제 조회수가 폭발하는. 예. 근데 정봉주 TV도 지금 구독자 엄청 늘었대요? 저는 구독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신경 쓰세요. 그래서 우리 구독 눌러주세요. 이걸 또 매번 한다 그러면서 잊어먹는데 에피소드별 조회수를 봐요. 네. 조회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한 30에서 35만 가니까 네.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이 보니까 곱하기 8 내지 10 정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고 인용을 하거나 혹은 그걸 본 다른 방송에서 이제 하는 분들의 영향력 이런 거는 한 8배 정도 될 것이다. 예. 예. 물론 이제 새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50만에서 300만 그 부수를 갖고 있는 개인 정치 언론이에요. 우리 그냥 언론이 아니다. 정치 언론. 그 정봉주 TV가 요즘에 가장 화제예요. 핫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가 지금 46만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TV는 지금 26만 밖에 안 돼. 예. 근데 이제 구독 안 하는 특정 계층이 있어요. 그거 오늘 말씀을 드릴까요? 좀 이제 재밌는데, 야당의 보좌진들이 다 듣습니다. 예. 야당에. 그래서 우리가 정봉주 TV에서 얘기하면 저쪽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는구나 해갖고 이제 야당의 보좌진들이 다 듣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치부 기자들이 꽤 많이 듣는데 정치부 기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을 보고 스크립을 다 따서 그걸 조금 요약해갖고 자기를 단톡방에 이렇게 돌린대요. 익명의 단톡방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오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듣고는 싶어도 구독 누르긴 싫은 거야. 아, 맞지. 예. 듣고. 저도 어쩌다 보면 저쪽 채널 가서. 뭔 얘기 하나 듣긴 듣는데 구독은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 싫어요 누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싫어요가 있어요? 좋아요 말고 싫어요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 현재 48분께서 싫어요를 누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국힘의 보좌관 내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그 정봉주 TV 보면 고마운 게 기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가까운 기자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묻는데 정봉주는 도대체 저런 정보를 어디서 다 얻어오냐. 제가 발로 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정보가 일단 많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서부터 이제 예고했던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와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금요일 날 정봉주 TV 우리 이제 새날님께서 그 풋나무님께서 지어준 정치 천재 정봉주의 정권 거기서 이제 그분 영상이 실명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고 네. 싹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서 미리 구독해놔야 알람이 뜹니다. 그렇죠. 네. 금요일 날 6시 반에.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새날에서도 거의 다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정치학 개론 제1장 정치는 반복이다. 그럼요. 예. 같은 내용 한번 듣고 여러분들 우리 이 새날 방송 듣는 분들 엄청 머리 좋고 정치 고관여층으로 우리가 1대1로 앉아서 토론하면요. 이분들 10명 중에 5분은 제가 집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분들은 방송 열심히 보고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얘기를 뭔지 기억을 못하는데 이분들은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토론에서. 그럴 정도로 정치 도매상, 지식 도매상 그리고 여기는 특히 이제 새날은 민주당 권리당원 이 시청자들 중에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7, 80%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도. 예. 근데 혹시 이거 방송 들으면서 나 민주당 권리당원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민주당 지금 가입해서 권리당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8%에서 다 가입하게 되면 68%또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들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 뭐 하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이분들이 대부분 듣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파급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방송을 같은 방송을 2번, 3번 들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날에서 얘기하고 정봉주 TV에서 얘기하고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하고 또 정봉주 TV 전국구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조금씩 표현 바꾸고 또 각도를 달리하고 계속 얘기해주면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스펙트럼이 무척 다양해지고 입체적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봉주 TV든 다스베이다든 뭐 새날이든 간에 네. 다 구독해 놓으셨다가 복습하면은 결국은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댓글 제 방송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누구하고 방송했다 그러면 그 특정인을 겨냥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예. 그럼 제가 갈라치기 하는 분들은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방송을 하면 방송에 집중을 해야지. 왜 누구 욕하는데 댓글로 그거를 갖고 싸웁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조용히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봉주가 생각하는 정봉주가 취재한 내용과 정봉주의 정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자, 정치 천재 예. 정봉주 의원이 내가 봤을 때 일생일대 특종을 잡았어. 왜냐하면 그게 BBK 때도 마찬가지지만 BBK 때도요. 뛰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딱 그 스킬이 이제 좀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우, 계속 뭐 충격을 주는데 UFC 같아. 네,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대장동에 대한 뭐 사건은 예.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대장동 실소유주가 아니냐 같은 그 출발선에서 계속 지지가 볶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지금 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잔불이 좀 남아 있고. 예.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서 또 예. 더 관련해 갖고 또 취재도 하시면서 지금 막 그 일반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막 특검 막 주장하고 이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재명 그분이 이재명이다에 대한 그 아젠다 보고 있으면 좀 웃기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 여당 출입하게 되면 여당 경향성이 되고 야당 출입하면 야당 경향성이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냐면요. 그 성남도시공사가 2015년 2월에 그 공고를 내고요. 2015년 4월에 그 하나금융이 주관사가 되는 예. 하나컨소시움에게 줬는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장난을 쳤다. 유동규가 하나금융에 특혜를 줬다. 그리고 유동규가 그런 특혜를 줬으면 이재명 성남시가 몰랐을 리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이재명 후보다. 이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걸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주장을 세게 못 해요. 왜냐하면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유동규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제가 첫 일성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배임으로 기소 못 할 거다. 제가 이거 예측했잖아요. 재방송 보면 나옵니다. 배임으로 기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배임뿐만 아니라 뇌물이 5억이었거든요. 5억을 현찰 1억, 수표 4억.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말이 바뀝니다. 4억도 다 현찰로 줬다. 근데 지금 뇌물이 어떻게 둔갑을 했냐면 2013년에 나무기 유동규에게 3억 8,500을 줬다는 거예요. 뇌물 형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끝에 한 줄 넣습니다. 그 쪽팔리니까. 배임은 추가로 자료를 조사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규를 배임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의율한다 그래요. 배임으로 걸어버리는 걸 의율한다 그러거든요.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배임으로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유동규가 배임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유죄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유동규가 배임이 유죄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한테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동규도 배임으로 기소도 못하고 배임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배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임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얘기한다. 예를 들어 성남 도시공사가 성남이들의 특혜를 줬잖아요. 그게 그 문서에 나와야 돼요. 특혜를 준 흔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배임 입증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혜를 보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를 넣자고 주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부에서 제2개발부로 사업 주무처로 바꿨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언론이 냅시어 쓰는 거고요. 그럼 이게 배임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문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에서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를 없애자. 첫 문서에는 있는데 두 번째 문서에는 바꿨어. 이거는 성남도공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근거가 남는 거예요. 문서에 모든 게. 그래서 처음에 언론들이 그걸 원래 조항이 있던 걸 없앴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항이 없었죠. 처음부터 없었고 그냥 견해였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앉아갖고 어제그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푸른 나무님하고 저거 가서 누구 죽이자. 이게 살인죄가 됩니까? 한마디 한 게? 네. 살인 모의도 안 돼요. 서로 문자 녹취가 남아있거나 뭐 등 여러 가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에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배임으로 의율할 수도 없고 그리고 3억 8,500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앞뒤가 좀 이상해요. 도시공사 만드는데 협조하게 되면 모든 사업권은 당신들에게 주겠다. 나무기에게. 그러니까 나무기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 3억 8,500을 줬다는데 지금 기사로 나오는 것만 해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가 않다. 뇌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뇌물이 대장동이 아니라 위례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위례권이죠. 위례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동 관련해서 실제로 구속된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지금. 유동규는 위례권으로 구속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 그렇고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 얘기하세요. 그 중요한 얘기.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은 황무성 초대 성남 도시개발동공사 사장이 물러난 이유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재판 때문에 물러난 거지 이재명 지사가 압력을 넣고 물러난 게 아니다. 자, 어제까지 그 얘기를 말씀을 다시 좀 드리면 저 황무성인가요? 예. 머리털이 무성한가? 김무성 아니는 황무성이에요. 황무성 씨가 녹취를 해놨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유한기 개발본부장하고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해요. 유동규 기획본부장하고 성남시장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뜻이다. 라고 유한기 본부장이
얘기를 한 걸 녹취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전문 법적 용어로 전문 증거라 그럽니다. 전문 증거. 전해 들은 증거. 전해 들은 말. 전해 들은 말은 법적 증거가 없습니다. 전원. 전원. 전문 증거라 그래. 정확한 법적 증거가, 법적 용어가 전문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었고 오늘 새날 그 내가 고발하면서 야, 주위에서 들었는데 새날이 정봉주를 죽였대. 여기 살아있는데.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들은 걸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유한기 본부장 그 내용을 입증하려면 유한기하고 유동기하고 한 전화 통화 내역이 있다든지 야, 황무성을 사임시켜라는 뭐 문서가 있다든지 전혀 없는 일방적으로 증거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도 그렇고. 그럼요. 황무성 녹취도 그렇고. 녹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앞뒤가 맥락을 떠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건 녹취해서 제출하는 거지. 다른 녹취가 있다 치더라도 그건 제출 안 하겠죠. 그리고 녹취의 가장 중요한 게 전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대화 중에 맥락의 일부만 따면은 어떤 식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빼요. 그 성경에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기가 막히게 비유시네. 역시 천재.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봐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비유가 짱이다. 그리고 대장동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디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해요. 오늘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장동 사건의 주요한 책임은 제1은행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봉주TV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한테 돌아요. 그때부터 기자들이 제1은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저쪽의 논리는 성남도공에서 민간사업업자를 선정할 때 특혜를 줬다. 라는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은 공모 과정에서는 문서를 않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 감옥 가요.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특혜가 있을 수 없으니 공모한 이후에 혹은 공모 이전에 이 설계를 갖고 들어왔을 때는 점수만 딱딱딱 점수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공모에 응찰하기 위해서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설계한 자가 누구죠? 누구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1은행으로 하셨는데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하나은행. 이 공모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주도한 자가 범인이죠. 실소유주? 그거 실소유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1. 그리고 가장 여기서 컸던 게 KB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들어와 있고요. 기업은행도 들어와 있고요. 동양생명보험, SK증권, 하나자산신탁 이렇게 여기다가 화천대유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띄워놓으세요. 저기에서 나머지는 다 신경 써서 볼 거 없습니다. 하나은행 14%죠. 그다음 SK증권 몇 %입니까? 6%죠. 둘이 합해서 20%인데. 자, 그럼 여기서 대장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은행이죠. 14%. 그렇죠. 자본주의사에서 돈 많은 놈이 오야니까. 하나은행이 대장이에요. 그럼 전체 설계를 누가 했죠? 하나은행이 했죠. 자, 그래서 하나은행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제가 지금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자, 하나은행이요. SK증권을 만납니다. SK증권을? 지금 이게 SK증권 6% 그렇죠. 지분, 하나은행이 14%. 근데 여기서 SK증권이 다른 데는 다 금융권이고 SK만 증권이에요. 그러네요. 그건 뭐냐면 전체 돈이 들어갔을 때 운영의 책임을 지는 게 SK증권이에요. 증권사 부동산 개발팀에서 이 운영을 책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은행이 SK증권을 만나서 야, 이거 투자하자 너네도. 우리가 2250억 들어간다. 우리가 짱이잖아. 돈 많잖아. 너네 들어와. 형님이 2250억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그럼 형님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형님 돈 운영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너 돈 주는데 특정 금전 신탁으로 계약을 하자. 그게 뭐예요?
특정 금전 신탁은요. 돈 주는 사람이 내 맘대로 돈을 굴려주세요 하면서 특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한테 네가 굴려줘라고 하는? 아니요. 그럼. 하나은행 SK증권이 굴리는데 어디에 투자해 주세요. 뭔지 알겠다. 증권사에서 그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예요. 불특정 금전 신탁은 없어졌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금융사에 돈을 넣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금과 금전 신탁밖에 없습니다. 금전 신탁은 투자해서 돈을 불려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고 예금은 이자 따먹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은행이 복잡한가요? 아니요. 딱 쉽게 이해돼요. 이해가 되죠. 하나은행이 SK를 만나요. 아우야. 형님이 2250억 넘어. 그 대신에 특정 금전 신탁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요 형님? 그럼 형님이 원하는 대로 다 설계를 하자는 얘기죠. 그럼 형님 계획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형님이 계획서 준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형님이 딱 하고 나를 형님으로 모시지 말고 화천대유를 형님으로 모셔 인마.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SK증권한테 화천대유를 대장으로 밀어 올리면서 이게 특정 금전 신탁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정 금전 신탁으로 계약을 하면서 자,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설계하는 거는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나 그 권한을 포기하고 진짜 큰 형님이 화천대유야. 7%밖에 안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어마무시한 수익을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돈을 니들 마음대로 굴리지 말고 화천대유가 시키는 대로 해. 감 왔어. 자, 그러면 하나은행은 여기서 특혜를 누구한테 줬나요? 화천대유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누가 지적한 건지 압니까? 누군가요? 제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맞죠. 하나은행 돈은 묻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으로 SK를 끌어들여서 화천대유가 천화동이 1호서부터 7호까지 차명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 아저씨들아 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준 거거든요. 하나은행이. 그렇죠. 천화동인을 차명으로 숨길 길뿐만 아니라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화천대유가 짰습니다. 굉장히 비스테리긴 해요, 이게. 지금 화천대유의 지분은 1%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총 6%죠. 이제 천화동이 6%니까. 그렇죠. 총 7%인데 야, 우리가 50% 중에 다시 이제 또 반복 들어갑니다. 하나은행이 우리가 화천대유에게 바로 권한을 주면 나중에 감사에 걸릴 것 같아. 이거 추정입니다. 그러니 돈 굴리는 건 증권사에서 하잖아. 야, SK증권 니네 6% 내고 들어와. 형님 2250억 되는데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진짜 큰 형님은 화천대유야. 화천대유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화천대유가 여기에서 4,040억 먹을 수 있는 설계를 합니다. 특정 금전 신탁.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 그게 SK증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SK증권도 당신들 왜 이렇게 설계를 했어? 특혜 주면서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 하나은행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 하나은행 너희들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알아요? 화천대유가 갖고 온 기획서가 돈이 좀 될 것 같아서 우린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해 안 되죠. 그러면 하나은행은 2250억 넣고 얼마 먹어갔냐? 400억. 손해본 거잖아요. 아니, 손해는 안 봤죠. 400억 먹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전 빼고? 예. 아니, 본전은 다 빼고. 그리고 화천대유는 350억 내고 4,040억. 이게 하나은행의 배임이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의 배임. 배임의 소지가 있죠. 왜냐면 자기 파트너가 적은 돈 넣고 많이 먹어갔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게끔 길을 열어줬으면 하나은행에 배임 소지가 있다. 내가 주장을 하니까 이걸 쭉 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하나은행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럼요.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가 실소유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뻥이라고 추정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화천대유가 가져왔는데 기가 막히대. 그럼 화천대유가 4,040억 먹어라. 그러면서 모든 설계 권한을 화천대유에게 다 줘버려요. 하나은행하고 SK증권은 그냥 바지저고리 길만 터주고 화천대유 니들 다 먹어가라.
이르고 길을 터준 게 하나은행이라고 봅니다. 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아니 표 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1% 지분 가져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관 합작 사업을 할 때 전체의 틀을 짠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맞고 50대 50은 이재명 네, 지사가 한 게 맞죠. 맞고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나머지 민간이 설계하는 건 그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간이 설계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죠. 우리는 확정이 5,500만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콘소시엄들 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데를 선택한 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가 아니라 KB 하나은행이 갖고 온 이 콘소시엄이 가장 조건이 좋아서 지정해 준 것뿐이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돈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나눠 먹은 건 너희들 마음이지. 여기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그 유동규가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좋다.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걸 동의하고 그럼 민간이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저걸 들어가서 파보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동감합니다. 당연하지. 그게 문제였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어요. 네. 말씀하시고 더 문제가 있어요. 하나은행은 SK증권과 함께 왜 화천대유에 그만큼 이익금이 가져가게 몰아줬는가. 그러면 화천대유 안에 어떤 식으로든 실소유주라 또는 진짜로 이익을 보는 설계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그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은행은 왜 화천대유한테 몰아줬는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계속 그래서 하나은행만 주장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은행 고발하려니까 고발하지 말래요. 민주당 정무위 소속 특정 의원이. 왜? 저건 정상적으로 가져온 거다. 그래서 내가 저게 정상적이지 않음을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광고 안 나가요? 아니요. 안 나가도 돼. 계속해요. 많이 방송을 너무 하신다니까. 동접. 지금? 15,000? 아, 너무 적다. 시간이 지금 많이 접속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 좀 들어야죠. 그러면. 나중에 재방송도 내보낼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저게 공모가 언제 됐다 그랬죠? 예. 공모가 언제 됐다 그랬죠? 2015년 2월에 됩니다. 예. 2015년 2월에. 어제 이제 우리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2015년 2월에 되는데 그러면 2015년 2월에 공모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다 돌죠. 그럼 하나은행이 저 다른 은행도 설득하고 끼워놓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 이런 등등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언제쯤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도 훨씬 전이야죠. 2014년이죠. 그렇게 되면.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쯤이죠. 그때는요. 여기 이 대장동이요. 개발업자들 다 내사 들어가서 이미 수사로 전환했어요. 수원지검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거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소문 다 났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은 1차 전체를 설계했던 개발업자 이강길 씨가 2014년 12월에 구속돼요. 구속. 그러면 이 땅은 좋은 땅임 그 은행 입장에서 이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문제 있는 땅이에요? 문제 없는 땅이에요? 문제 있는 땅이죠, 일단은. 문제 있는 땅은 은행으로 쑥 들어가요? 은행이 대출 하나 해주는데도 진짜 따질 거 다 따지는데. 그럼요.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 이거지. 2250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구속되죠. 개발 총 설계한 사람 구속되죠. 대장동 뭐 정치권 로비했다 뭐 했다면서 몇 년 동안 문제가 됐죠. 이런 데를 하나은행이 은행 네 군데 정도 하나은행이 2250억 들어갔다니까 나머지 은행은 쫓아온 거예요. 하나은행 보고 간다. 그리고 하나은행 보고 정책 결정을 했을까요? 누군가 위에서 찍어 내린 거죠. 야 하나은행 가는데 하나은행도 누가 찍어 내렸을 거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은행도 야 감마.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가 배워서 계속 찍어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드디어 등장. 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설계한 사람이 막 구속돼. 난리야. 그런데 가져온 설계가 이 기획서가 좋아서 우리가 들어갔다?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님 어디서 밑장 빼십니까? 밑장 뺄 때 가서 빼세요. 김정태는 유명한 MB맨 아닙니까? 아니죠. 김승희가 MB맨이고 김정태는 2012년 이제 바뀐 거죠. 그럼 뭐 박근혜 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1+1 맨이죠.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김정태 분도 공교롭게도 성대예요. 이놈. 곽상도 성대. 예. 김만배 성대 84.
황교안도 성대. 황교안은 여기서 뭐 관계 없는 그 그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국무총리까지 예. 했으니까.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이땡땡 성대 82학번. 예.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쑥 들어가요? 쑥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이 여기 들어가도록 결정을 한 건 순수 금융 자본적 성격이 아니라 정치 정무적 성격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익이랑 상관없이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누군가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뽀찌를 좀 먹어야 될. 그러니까 화천대유나 뭐 이런 걸 밀어주면서 야 저거 반은 사실은 내 거야 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혹시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거대한 세력이 하나은행을 밀어놓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대유 등한테 SK 등을 통해서 하나은행 등을 통해서 엄청난 특혜를 준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특혜를 주고 나중에 거액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실사를 우리가 최순실 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순실 씨가 편지를 해갖고 박영수한테 그냥 온갖 험담을 욕을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기본 자기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벌어져요. 예. 자, 이게 하나은행이 들어가기 전에요. 화천대유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른바 종잣돈이 들어옵니다. 예? 종잣돈.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금융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쫙 세워놓는데 자, 그럼 너네들이 종잣돈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는지 어쨌든 4월에는 결정이 나요. 그래서 4월에는 이제 한해 컨소시엄이 결정이 나는데 사업을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할 거지. 은행도 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무슨 사건이 기사가 났냐 하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계약이 깨지려고 할 때 곽상도가 역할을 했다더라 하는 기사가 오늘 나온 거예요. 와, 참 어마무시한 걸 다 캐낸 거예요, 제가. 곽상도가 그래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곽상도라고 제가 초창기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겁니다. 금융 마피아 사기 사건 핵심이 이건 돈 처먹은 자가 범인이다. 누가 먹었죠? 곽상도 아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박영수 지인 친척. 그다음 박영수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는 나는 그 관계에 뭐 박영수도 친인척 몰랐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 계좌에 담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지인이나 측근들한테 담기는 구조로 저는 의심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요. 여기서 이제 그냥 FM대로만 해도 다 드러납니다. 자, 6월에 최기원, 최태원의 여동생, 최기원 씨가 키넨 파트너스에 400억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씨가 추석에서야 알았다? 라고 오리발을 탁 내밀어요. 최근에 알았다. 자, 키넨 파트너스 대표는 박중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베넥스 출신이에요. 베넥스는 SK 최태원 최재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회사입니다. 비자금이 중요해요, 여기서. 예, 비자금 관리하던 회사인데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은 김준땡, 김원홍. 김준땡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준땡으로 합니다. 지금 미국 가 계시죠? 다스베이드에서 계속 그 놀이 하고 계시더라고. 뭐뭐땡. 김원홍은 무당. 이분들이 최태원, 최재원 갖고 돈 갖고 중국 가서 선물 시장하다 6천원인가 7천원 날렸어요. 어쨌든 최태원, 최재원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던 그 회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박중땡인 키넨 파트너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기원 돈이 키넨 파트너스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태원 씨가 이 키넨 파트너스에 돈 들어간 걸 몰랐다고요? 저희는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소문들이 돌아요. 자, SK증권도 여기 들어가고 SK 여동생 최기원이 키넨 파트너스에 400억 넣고 그 400억이 다시 화천대유로 들어가는 종잣돈이 되거든요. 그 돈을 넣으면
그 8월에 최태원이 유일하게 혼자 사면이 돼요. 그렇죠. 그 사면을 최종 건의하는 사람이 곽상도잖아요. 예. 민정수석. 근데 그건 이제 2013년이니까 한참 뒤의 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순실을 모시고 다녔던 사람들의 얘기가 미리 최태원 사면복권 내는 줄 알았다. 그때 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데 최태원이 90억인가를 111억이요. 111억을 상납을 하죠. 그건 이제 2015년 11월 말쯤입니다. 요거는 2015년 6월이요. 6월에 400억을 대고 8월에 사면복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대가성이네. 대가성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전혀 생면부지의 화천대유에 400억을 넣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래했으면 최순실과 거래했는데 그럼 화천대유는 최순실 씨하고도 관계가 있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다 보니까 하나은행은 최순실 씨가 밀어놓은 거 아니야? 하나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별명이 뭐예요? 최순실의 사금고. 프랑크푸르트에 돈 보내주고 정유라 학비대주고 정유라 융자해주고 이걸 다 하나은행이 보증해줬잖아요. 와. 그런데 그렇게 하나은행 보증을 해줬는데 박영수 특검은 하나은행을 하나도 입건하지 않습니다. 5건인가 되는데 다 봐줘요. 심지어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은행 봐준 거? 정유라 씨가 프랑크푸르트 은행에서 4억 9천만 원 융자를 합니다. 근데 4억 9천만 원 융자를 하는데 어떻게 융자를 하냐면요. 그 용평에 땅이 있어요. 정유라 씨 땅. 그거 갖다가 하나은행에 담보로 잡힙니다. 그럼 담보로 잡히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해주지 않고 여기서 담보로 딱 잡고 시정장을 발송해줘요. LC를 발송해요. 독일 은행에다가. 아니 개인이 융자를 하는데 법인이 융자를 하는 것도 아닌 개인이 융자를 하는데 LC를 발송해줘요. 야, 하나은행장이 정확히 그 당시 은행장하고 최순실하고는 굉장히 그런 관계였다는 게 추정이 되는 거네요. 최순실의 사금고래였다니까요. 별명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연도를 잘 봐야 돼요. 2015년 6월에 키넨 파트너스에 400억이 들어가고 8월에 최태원이 사면복권이 되고 여기서 기가 막힌 사건이 또 터집니다. 9월 1일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빼박인데요? 아닙니까? 혹시 야 우리가 400억 넣는데 김만배가 저걸 어떻게 슈킹할지도 모르고 또 하나은행에서 한 7천억 들어가는데 야 이거 돈 관리 잘하도록 이경재를 관리인으로 놓진 않았을까? 감시자 역할로.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은 언제 갔어요? 그랬더니 2017년경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거짓말이었죠. 뭐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또 전화를 해요. 아니 정말 2017년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서류를 봤더니 기억을 잘못해서 서류를 봤더니 2015년 9월 1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녹음을 떠났죠. 누가? 저 치는 안땡땡 의원이. 녹취를 떠났죠. 안민땡 의원? 예, 안땡석 의원이요. 녹취를 떠났죠. 내가 서류를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2015년 9월 1일입니다. 그거 헷갈리기 힘든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화천대유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게 불편해서 빼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2년 헷갈리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경재가 들어가고 13일 뒤에 2015년 9월 13일 안종범의 노트에 수첩에 딱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를 승진시켜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시키라 그래요? 하나은행이 말을 잘 들었는데 그 말 듣는 과정에서 이상화 씨가 무슨 일을 한 거 아니야? 우린 그때는 이 사건을 모르니까 정유라 씨 문제를 잘 해결해줘서 승진시키라고 한 줄 알았죠. 그랬더니 보니까 정유라 씨는 그 일이 그 뒤야.
그럼 여기서 이상화 씨가 하나은행에 들어갔는데 또 역할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수상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야, 감지적 추론이라는 건 진짜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근거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이 SK가 2015년 말에 111억을 미르재단 K스포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이 할 때 45억 넣은 롯데 신동빈 회장은 입건하고 111억 넣은 최태원은 무혐의. 야, 여기서 최태원이 SK 돈이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SK증권이 특정금전 신탁으로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을 혹시 봐준 거 아니야? 하는 합리적 의심을 또 합니다. 그럼 봐줬다고 한다면 화천대유를 위해서 일했던 SK를 봐준 거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분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했는데 보니까 지인이 10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척이. 지금 그래서 곽상도가 50억 아들 통해서 받았고 예. 다음에 박영수는 지인 먼 친척이 또 100억을 받았고. 그런데 최근에 박영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깨끗한 척 혼자 하더니 그 지저분한 짓을 했다면서 최순실이가 막 악담을 퍼부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얘기했던 거 지금 처음 하는 얘기인데 최순실이 혹시 그때 하나은행의 뒤를 봐주고 야 저거 화천대에서 나오는 거 우리 같이 먹기로 했는데 자기는 구속되니까 언제 나올지도 몰라. 영수 오빠 혼자 다 먹었어. 왜 그래 너 나쁜 놈.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냐. 분노에. 제가 이제 뇌인지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분이 그분들이라고 복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발자의 이제 인터뷰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6시 30분 정봉주의 정권에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 거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그날 인터뷰 봐도 또 생소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영수, 곽상도 프론트맨은 곽상도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아니, 오징어 게임 보면 이병헌이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이병헌이잖아요. 맛있다. 예. 그게 프론트맨이거든요. Hello, this is a frontman. 이러잖아요. 그 역할을 곽상도가 하고 그 배우에 그리고 곽상도 밑에서 김만배 이런 등등 현장에서 말이 뛰고 곽상도 프론트맨 그 위에 박영수, 최순실 이렇게 있었던 구조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다가 초대 민정수석을 드릴 때는 최소한 최순실은 박근혜 연설문까지 썼다고 할 정도로 초반에 엄청 개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민정수석은 핵심 중 핵심 자리잖아요. 비서실장은 좀 사회적 명망가지만 민정수석은 사실상 독재정권 같으면 뒷설거지 같은 거 다 하는 공작 다 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상한 게 있죠. 2013년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곽상도 민정수석 갈 때요. 그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감이 안 된다 이거죠. 차장검사도 아니고 검사장급이나 차장검사도 잘 못 가요. 그런데 김천지청장이 어디 지청장 그러니까 검사장급이 가는 지청장이 아닌 차장급도 가는 지청장이 아닌 뭐 충주지청 이런 급이죠. 그런데 지청장 한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가? 이건 누가 뒷배가 있었구나. 굉장히 밀집한 관계. 그런데 이 당시 개발업자 그 개발 설계했던 사람 얘기를 들으면 2009년, 2010년서부터 박영수 얘기를 들었고 2011년서부터 2012년 곽상도, 최재경 이런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 화천대유가 지분 1% 자기들만의 지분만 갖고 다 1%고 SK증권까지 포함하면 좀 더 뭐 비율이 올라가는 건데. 천화동인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게 천화동이는 뭐고 화천대유가 뭐냐 약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있었고 사실은 그 컨소시엄 내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야 역할이죠, 오야. 돈을 다 관리했으니까. 근데 천화동인은 뭐냐면 화천대유가 SK증권을 통해서 예. 신탁 투자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1호가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고 예. 나머지 2호부터 7호까지는 6명의 투자자가 각각 보유했고요. 최근 3년간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쉽게 하면 그렇게 이제 그 경영 논리, 경제 논리를 하게 되면 복잡해지고요. 네. 자, 7%를 화천대유가 가지면서 그 중에 6%를 마치 판매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거예요. 바로 그거. 예. 저도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천대유는 곧 천화동인이고 천화동인은 곧 화천대유인데 화천대유는 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천화동인은 거기서 나온 떡고물을 받아먹는 자기들. 그냥 화천대유가 곧 천화동인이에요. 자아분열한 건데 예.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형식상의 서류상으로만 다른 주체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돈을 다 벌어갔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는 사실 대장동만 그랬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국힘에 제안하고 싶어요. 같이 추적하자. 예? 그럼 그쪽에서 특검하자고 할 텐데. 아니, 그래서 전 특검을 받자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특검 받아도요.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수사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면요. 저는 받자예요. 아니 근데 그게 대선 전에 지지고 볶다가 나중에 대선 후에서나 뭐 이재명은 관련을 할까 봐. 그러니까 특검을 저는 시한을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하면요. 이제 11월 아니에요? 11, 12, 1. 1월 말까지 수사를 끝낸다. 박근혜 특검도 시한을 줬잖아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1월 말이나 2월 초, 명절 전까지. 이거 찾을 거 별로 없어요.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0일이면 60일, 70일, 70일로 한정해갖고 한다. 하면 난 받자는 거예요. 뭐 아주 일리가 없으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부산저축은행이 또 등장을 했었잖아요. 예. 사실 그 종잣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워낙 부실해지면서 이 1,100억 원 대출했던 게 지금 1,155억 원이요. 1,100억 여 원을 대출했던 게 시행사 뭐 대표 이모 씨, 천화동인 4호 남욱, 천화동인 5호 정영학이 대출을 했는데 여기 대출 알선했던 사람, 불법이죠 사실은. 이 대출 알선했던 조모 씨가 박영수한테 김만배를 소개해주는 이 구조에 놓여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걸 윤석열이 수사를 봐줬다는 거잖아. 저건 어디 기사인가요? 저 틀렸는데. 그제 나왔던 기사들이 예, 기본적으로. 조모 씨가 김만배를 소개한 게 아니고요. 김만배와 박영수는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입니다. 저때 조모 씨는 조우영 씨거든요. 박연호 그 부산저축은행 처남이에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처남. 자, 부산저축은행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2009년에 1차 개발자가 거기 전체 개발의 67% 정도 되는 게 양 이씨 종중 땅이에요. 근데 보통 개발업자들하고 종중 땅을 해결 못 합니다. 그렇죠. 1차 개발업자 이 사람 특징이 종중 땅 해결하는 게 선수예요. 그게 2009년 6월에 9월에 이걸 딱 해결합니다. 종중 땅을. 그거를 해결하니까 그 저축은행 12개인가 대주단 뭐 대출 뭐 주주단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저축은행 12개가 딱 들어와갖고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온 거예요. 그 중에 70% 차지하는 게 부산저축은행. 그래서 1,805억 중에 부산저축이 1,155억을 차지하니까 60% 되죠. 예. 그런데 이쪽 부산저축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하면서 조우용 씨가 쑥 들어와요. 조우용 씨가 제가 알기엔 정영학 씨가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학 씨는 미리 들어왔고 그러면서 내가 부산저축은행 처남이니까 이거 대출 일으킬 때 문제 없다 그러고 실제로 순순히 대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이.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누구누구 심사를 거치긴 거쳤는데 이 사람이 그때 좀 뭐 순탄하게 일어났다는 거 1,155억이
물론 그 땅이 종중 땅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중 땅이 해결되니까 이 사람을 보고 있던 이 하이에나들이 잡아먹으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검 중수부가 예.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건만 묻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얘기가 이제 이 사람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대검 가갖고 2시간을 기다렸대요. 대기하라 그래갖고 이 수사하러 가고 그러더니 수사 검사도 아니고요. 계장하고 둘이 앉아갖고 마주 책상 보고 20분 동안 면담하고 왔대요. 수사가 아니었네. 수사가 아니죠. 수사하면 이거 그 진술서 쓰고 네. 진술서 쓰고 그 피아노 쳐야 되거든요. 무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찍고 왔대요. 윤석열이 초창기 때 김학의 사건 수사할 때도 덮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저축은이랑 관련이 있는 이쪽에 스폰서 뭐 이렇게 등장하면서 윤석열이 덮었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윤석열이 덮었고 최근에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주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이제 덮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면 이제 뭐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았다. 본인 입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올까 했는데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거로 부산저축은행 융자 한 건 그대로 흐시부시 끝났다. 사실 부산저축은행 건은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이게 다 이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예보로 넘어가죠. 예금 보험공사. 그래갖고 우리가 놓은 돈, 서민들이 놓은 돈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이 어떻게 남욱이나 정영화, 김만배로 넘어갔어? 2015년에 땅 분양하면서 그 대주단이 아니라 예보에 돈 조금 갚으면서 땅 다 받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1155억 중에 얼마가 돌아간지도 잘 몰라요. 서민들의 피땀을 흘려서 놓은 저금이요. 예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거기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거 뭐 1인당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보에 돈 갖고 퉁친 거야. 그냥 땅은 또 알짜로 먹은 거지, 통으로. 그러니까 몇 억을 넣었든 5천만 원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그분은 누군데요? 여기서 지금 몇 명 나왔어. 최태훈이냐? 한 명은 최태훈은 아닙니다. 최태훈하고 하나은행은 돈된 전주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한 상한 대가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나머지 돈을 진짜 먹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곽상도, 김만배는 그 현장에서 뛰었던 그 기술자였고요.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이면서 또 자기가 실제로 많은 돈을 먹었죠. 김만배 위가 누구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곽상도, 박영수.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손이 하나 있었을 수도 있다. 최수실 이렇게 3명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또는 이게 공동 합작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합작체는 아닙니다. 박영수 보따리 하나, 최순실 보따리 하나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건요,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건 아닌 게 이런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유동규한테 기획본부장을 맡겨놓으면 유동규도 자기 나름대로 딴 주머니 또 차거든요.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배신하고. 저는 그랬다고 봐요. 유동규 그랬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흔적이 없고 언론이나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700억을 받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한 얘기고 700억 받을 사람은 그분 따로 있었던 거예요. 유동규는 사실 이제 약간 부스러기 받아먹은 뽀찌 받아먹은 그렇죠. 잔챙이고 나머지 실제로 돈 잔치 한 놈들은 따로 있는데 비스켓 가루. 그렇죠. 금액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뇌물이 얼마나 받았대. 아주 간단해요. 하나은행이 왜 화천대유 천화동에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들어갔냐. 원래는 투자한 만큼 가져가는 게 정상이지. 오히려 금융권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렇게 문제 많은 땅에 은행 5개가 왜 들어갔냐. 그게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국힘에서 이렇게 반론해요. 야, 거기만 들어갔냐? 산업은행도 들어가고 메리츠도 들어갔다. 둘이 조건이 틀리죠. 산업은행은요. 분양에 문제가 있으면 리스크 분담하자 그랬어요. 성남도공도 책임져라. 메리츠는 시공 달라 그랬어요. 특혜를 달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비해서 산업은행은 하나은행은 아주 심플한 조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등장하는 금융회사들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그 도표 아니에요. 그 전에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SK증권, 하나자산신탁 이런 데는 사실상 권력자 눈치 보느라고 구색 맞춰줬고 실제로 니들은 돈 많이 가져가지 마. 실제로는 화천대유가 많이 가져갈 거야.
이 구조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하나은행 400억 가져간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10억 5천이 이제 요게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10억 5천이 성남의뜰 배당금이고요. 69억이 이자고요. PF 이자. 그다음 320억이 PF 보상금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400억 가져왔어요. 400억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성남의뜰은 성남의뜰이 아니라 저 화천대유는 350억인가 뭐 본인들이 한 400억 놓다 그러니까 그거 놓고 4,040억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보세요. 실질적으로 3억 5천 투자했다. 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파헤치자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넨 파트너스 돈이 왜 들어와요, 여기에? 다 파헤치자니까요. 그래서 성남의뜰에 여기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다스베이다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못 알아들을까봐 또 말씀을 드리면 정봉주 TV에서도 했고 2014년에 구속되는 이모 씨가 2013년서부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요. 네. 막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인데 그런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디 지휘를 받냐면 성남지청 지휘를 받거든요. 예. 막 조사하다가 수사가 끝나지도 않는데 그걸 통째로 수원지검으로 지휘처가 바뀝니다. 뭐 자기들이 이유가 있겠죠. 신기하단 말이야. 그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모 씨 변호사가 야 이건 내가 검사 출신이고 내가 변호사 해봐도 이런 처음 본다. 그 사람이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이래요. 근데 이런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남에서 할 거를 수원이 직접 가져왔죠. 그럼 성남 수원지검을 움직여서 이 사람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돼요. 가서 사업권을 뺏으려고 그래. 걔 부산저축은행이 대출 연장도 안 해줘. 그래갖고 그걸 나무 기름으로 실질적으로 옮겨놔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가니까 깡패가 들어가 조모시기, 홍모시기, 오모시기 이런 전설적 주목들이 딱 들어와요. 대구파, 조모시기, 그 다음에 수원 남문파, 홍모시기 원로들이 들어가고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가라. 근데 자기가 개발은 끝까지 버티잖아요. 두 번째도 실패해, 깡패가 들어와도. 근데 깡패들이 이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너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나 설득됐어. 그 오모 씨는 이 사람 편을 들고 대구에서 온 조모 씨는 야 우리 타협하자 그냥. 수원 남문파의 홍모 씨는 그분이 남욱 변호사의 아버지인 남정 씨하고 뭐 잘 알아서 그런지 그분을 끝까지 뺏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깡패들도 못 몰아내니까 수원지검에서 결국 구속을 시켜버려요. 3년 삽니다. 배임 횡령 제3자 뇌물죄로. 근데 남욱은 같이 구속됐다가 무죄로 나와. 여기서 회계 담당했던 정영학은 입건도 안 되고 참고인 진술만 받아. 같이 했던 정영학 남욱은 싹 빼주고 이분만 갖다 놓고 정영학 남욱은 그 이후에 김만배하고 손을 잡았고 개발을 해먹습니다. 야 그럼 이 사람한테 사업권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 수원지검까지 나선 거야? 이런 의심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공범으로 추정이 되면 같이 털어야 되는데 이건 기획이 된 거죠. 기획이. 이쪽만 배제시키고 이쪽은 다 자기 편이었던 거죠. 나 이게 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이게 내 몸에 이상이 있나?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수원지검을 움직인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돈을 누러 들어왔는데 하나은행과 나머지 4개 은행 움직이고 SK로 주물떡 폈다는 게 이재명 시장입니까? 정권의 실세죠.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말이 돼요? 이재명 시장은 사실 너무 겁없이 건드린 거지. 아니 이런 거죠. 이재명 시장이려면 그때 당시에 곧 2021년 몇 년 뒤에 대선 후보가 될 거니까 우리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시장의 말을 듣자. 그다음 하나은행에서 곧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니까 저 양반 보고 우리가 돈 들어가 주자. 그럼 화천대유 배우는 이재명 거야. 무슨 영화도 그런 개영화를 찍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관련해 갖고는 유동규인데 검찰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동규 구속 사유는 위례권으로 뇌물 받았다. 대장동권도 아니다. 그리고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는 구속도 못 시켰다. 근데 이재명이 받은 결과물은 하나도 없다. 최근에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은 무슨 사기쳐가지고 그걸로 재판받는 바람에 물러났는데 마치 이재명이 압력 넣은 것처럼 뭐 이런 과정에 있는데
국민의힘의 압력으로서 쳤으면 제대로 압력 놓은 거죠. 사기친 사람 빨리 나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특검도 기한만 정해놓고 빨리 끝낼 수 있다면 뭐 받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거고. 나쁘지 않겠다는 저는 우리 사회에 토건 마피아, 금융 마피아, 법조 마피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당연선 반대하겠죠. 당연선 반대하니까 당연선 자꾸만 이런 그 바른 소리니까 저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가갖고 김동연 당대표가 김동연 창당대회 하는데 가서 축사하면서 열린민주당하고 통합은 말도 안 하잖아요. 거기하고는 할 거면 할 것처럼 말하고. 아이고 2% 3% 3% 4%로 열린민주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김동연하고 함께 가자고 하면서 평생 같은 동지인 열린민주당하고 통합 얘기도 안 해요?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열린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한 올이라도 지금 보태야 될 시점 아니에요? 정봉주가 미운 거겠지. 최강욱이 미운 거겠지. 설마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데 대장동 최후의 수비수가 됐고 이렇게 샅샅이 파헤치는데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은행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껏 정무위원들 나섰고 하나은행 고발하지 말라는 얘기나 태클이나 걸고. 그게 BBK처럼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들어가실 수가 있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자 보니까 다 합리적 추론이고요. 실제로 아까 하나은행 등의 그 컨소시엄을 전체로 움직이는 진짜 큰 손이 있었네. 아니 난 추정이라 그래. 합리적 의심이고. 그 결국은 그 이런 사람이 의심을 파헤치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돈을 누구 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 취소해서 말이 씨가 돼. 이제 들어가면 죽어 이번에 들어가면. 아니요 이제 저기 집이 들어가신다는 거야. 집 본인 집. 아니 국회에 들어간 데는. 그렇지. 아무튼 여기에 지금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동양생명보험이라든지 SK라든지 하나자산신탁 등을 움직였던 진짜 큰 손이 하나 있었는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그 실수 위주로 하는 사람이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일 수도 있어요. 몇몇의 묶음. 이 묶음이 이제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맞을 것 같고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곽상도, 박영수, 최순실 정도가 의심된다 이거죠. 그러면. 근데 이재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자기들도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초점을 잡아주잖아요. 수원지검을 움직인 힘은 누구냐. 예? 그다음에 하나은행과 SK증권, SK키넨 파트너스를 움직인 힘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구성되면요. 거기 그 실무진으로 저 좀 넣어주세요. 지금 왜 통합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정봉주가 이 통합된 과정에서 민주당 타고 어떻게든지 국회 들어올까 봐 그거 막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세요. 아니 그 얘기 해야 돼. 왜냐 우리 여기 당원들 많잖아요. 왜 열린민주당과 통합 얘기 안 하는지. 최강욱이 날국이잖아요. 최고지 요즘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꼴이. 예? 아니 정권을 잃는 것보다도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게 더 싫습니까? 아이고 내 참 이 좀스러운 사람들. 에이 니들하고 정치 안 해도 내가. 근데 어떤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요? 공식적으로 통합을 제의할 타이밍? 아니 이 우상호하고 나온 만나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통합을 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 없이 통합을 잘 성사시키자. 만약에 시작이 되면.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을 마음의 상처 없이 묶어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하다. 맞죠? 열린민주당이 대략 한 5% 정도의 지지율은 나오거든요. 4% 지지율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다 지지하겠죠. 근데 민주당의 지도부나 민주당의 이 기득권층이 하는 행태가 열받으면요. 투표장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아니고 오늘 주제죠 그게. 아니 그 이야기만 갖고 따로 가는 모든 곳은 다 주제예요. 뭔 얘기겠다 진짜. 자, 그 이야기는 뭐 따로 우리도 따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저 없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부러. 그러면 일단 그 대장동 건은 일단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더 큰 얘기들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거는 정봉주 TV를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토스해. 왜냐면 오늘 95% 얘기했어요. 95%. 다 얘기했어요. 다. 나올 건 다 나왔다. 5%는 누구예요? 다른 실명이가입니까 혹시? 아니야. 여기 다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이 구조를 조금 더 조밀하게 2009년서부터 2015년까지 쫙 몰고 가죠.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막은 게 아니고 예. 방송 시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주제 하나를 7시 20분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더 털려고. 아, 그래 지금. 터세요. 왜냐하면 정치 천재를 모셨는데 예. 대장동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아, 지금 이게 제일 핫한 이슈니까.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맥이 잡혔어. 잡혔잖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정상이구나. 그러면 하도 언론이 확진 편향으로 한쪽만 바라보니까. EBK 때도 그 복잡한 걸 제가 한 방에 심플하게 풀어내잖아요. 역시 정몽주다. 예. 자, 그러면은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정치 천재한테 묻고 싶은 건데 예. 지금 가장 핫 이슈는 뭐냐면은 예.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냐 마냐예요.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가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의외로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윤석열이 저쪽이 후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몇 분짜리인가요? 그거 딱 맞춰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20분 드릴게요. 20분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니 다스베이다 가신다고 하니까 예. 그럼 한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20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인데 광주 항쟁을 비하하는 그 전두환 찬양 발언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층에서 그 분노가 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개나 줘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2012년 출소할 때 멋진 얘기를 했거든요. 대선 지구 며칠 뒤잖아요. 예. 좌절은 개나 줘라. 이거를 잘못 패러디한 거야. 그때 제가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보진영 사람들에게 좌절은 개나 줘라. 이랬거든요. 개나 줘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고 그걸 딱 써먹었는데 그 순간 국민 전체의 공분이 터진 거예요. 국민을 개로 봤어? 많은 국민들이 사과하라 그러는데 나는 저 광주 항쟁에 특히 민주당엔 동의하지 않아도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해. 난 민주당 지지자 아니야.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주 학살 헌법 정신은 훼손해서는 안 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사과는 개나 줘라 하니까 그분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몽준 단일화할 때 보면요. 단일화 들어가자고 협의 시작할 때 우리가 한 6, 7% 집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의 지지는 쭉 올라가고 정몽준은 꼬꾸라져 서서히 내려가요. 그 시간을 자꾸만 끕니다. 근데 막상 여론조사 들어간 날도 우리가 지는 거로 나와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올라가는 지지율. 정몽준은 내려가는 지지율이니까 막상 물을 때는 사람들 심리가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표를 찍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내려가는데 그게 심각하게 내려갑니다. 상대적으로 홍준표 지지율은 그걸 받아먹으면서 올라갑니다. 특히 중도층이 답변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홍준표가 올라가요. 이게 여론조사인데 당심에서는 35만인가 38만이었다가 무슨 57만인가 되면서 19만이 더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심리인데 이분들이 다 윤석열 지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당원들에서는 홍준표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여전히 당원들도 윤석열은 좀 고꾸라지고 홍준표는 좀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준표가 좀 유리한 형국이다. 추세로는.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조금 0.1%에서 한 0.9% 정도 높다고 봅니다. 50.1 대 49.9? 이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진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홍준표가 더 쉽다. 아니 윤석열이 더 쉽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인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예, 왜냐하면요. 윤석열이 그렇게 똥볼을 차대고 자살골을 누면서도 지지율이 안 꺾어졌어요. 이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하기 전까지는. 그럼 왜 안 꺾어졌냐? 정권 교체 심리가 아니에요. 55%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권 교체 심리가 아니라 정권 심판 내지는 복수 심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정의로운 검사니 기득권 세력의 뭐 그 정권에 맞서 싸운 많은 국민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보복, 정권 심판 심리가 어디에서 강하게 나타났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20, 30, 40대 무주택자, 정말 이제는 우리 집 가질 꿈을 포기한 자, 이런 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꼭 나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너 보니까 박근혜 이명박도 잡아놓은 거 보니까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기대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영세 상인들이 우리 잘못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영세 상인들이 보통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면 14% 정도가 투표를 하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3천만 한다고 봤을 때 14%면 420만입니다. 420만이요? 420만이 어떻게 나뉘냐면 보수 진영이 280만, 우리한테 140만이 와요. 그래서 420만이 나옵니다. 3대 7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 지냐면 140만 져요. 우리가 호남에서요. 그 광주 전남으로 전환할 기억하는데 거의 90% 이겨도 180만 이겨요. 90% 이겨도. 그럼 광주 전남에서 이기는 180만이 영세 상인들에서 다 반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다고? 예. 영세 상인들의 분노가 심각합니다. 이거 보복 심리거든요. 이런 분들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윤석열이 올라오면 이 보복 심리가 하나의 회오리나 태풍이 돼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올 것이다. 확실한 안티 세력이 있다는 거네요. 확실한 안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복수심에 가득 찬. 예.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컨텐츠는 됐고 무조건 세게 복수해달라는 그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까지 안 빠지잖아요. 지지율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다고 봐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빠진 측면도 있잖아요. 네. 홍준표도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유승민이 약간 배신자 같고 네. 요 느낌들 속에서 사실 운이 좀 좋았던 측면도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지지율이 확 빠지지 않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에란 모르겠다. 이제는 윤석열이 막말이나 망언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상태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사실은 지금 홍준표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죠. 지지율을 더 먹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이제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도 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저는 확실한 화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캐릭터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책 싸움으로 가야죠. 우리는. 정책 싸움으로 무조건 이기거든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권교체의 분위기를 주도해왔던 인물인데 예. 이 인물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 정권교체의 기세는 완전히 한풀 꺾인 상태에서 보복 심리가 꺾이는 거죠. 보복 심리가. 그 상태에서 이재명과 홍준표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붙여도 이재명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정책 능력 같은 것들이 이기는 상태면 훨씬 대선이 쉬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홍준표가 올라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홍준표하고 정책 싸움 하면요. 홍준표가 지금 보면 디테일을 다 피하잖아요. 아니, 반대로 보면 엄청 무식해요. 우리만 또 못해요. 그거는 뭐 그 무식한지 어쩐지는 그것도 갖고 이제 명예훼손을 걸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디테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H2O가 네. 수소는 물이라고 하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H2O는 옛날에 가수 아닌가요? 문희준 나왔던. 저도 모르는 거 어떻게 그 기억을 하세요? 아유, 디테일 쩐다 네. 진짜. 어쨌건 저는 이런 거죠. 오늘 그 방송의 썸네일도 그런 거였거든요. 네. 윤석열을 일단 나는 또 미치도록 간절하게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게 대선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두 번째 문제야. 윤석열이 수사받는 거 보고 싶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EJ로 적에 적은 우리 편이라고 홍준표의 모든 아젠다를 다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하는 거고 의원님은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올라오면요 뭐 하자가 많다 그러는데 검찰은 모든 수사를 중지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선까지요 안 해요. 그냥 묻어.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클리어 시켜버리지. 예. 그러니까 절대
윤석열 올라오면은 하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합니까? 안 합니다. 같은 식구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올라오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위험 요소가 많을 수 있다.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된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딜이 가능한 분위기, 예를 들면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분위기가 돼버리면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불리한 예.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검찰이 야 이러다 우리 선배 윤석열 되면 어떡하냐? 자, 이재명 지금도 칼끝이 계속 이재명을 겨냥하잖아요. 택도 없이. 그래서 윤석열을 먼저 주저앉혀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예.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화이팅! 예. 새날 계열사 정봉주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몸이 까부러지는 거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나 봐요. 그만하시던 왜냐하면 다음 방송이 또 있고 예.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다스베이다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정봉주 TV 구독 첫 번째 꼭 해주실 거. 그 다음에 새날도 좀 구독을 좀 해주세요. 오늘 46.5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새날 마켓도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정치청년 전봉주 의원과 함께 대장동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한쪽만 현미경으로 봤던 게 망원경으로 전체판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정치천재 정봉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잘 보이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TV 왜 구독하라고 하느냐면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서 연속극처럼 우리 보고 정봉주 보고 다스베이다 보면 다 연결돼.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정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